안녕하세요, 달입니다. 오늘은 소설 한 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가 차인표,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배우 차인표입니다. 배우 차인표가 작가 차인표로 정체성을 바꿔서 우리 앞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만남입니다. 이 차가운 도시의 남자, 이 차도남이라는 이미지를 우리 사회에 처음 널리 퍼뜨리게 한 사람이죠. 지금부터 20년도 더 된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드라마에 등장해서 밀러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작은 병맥주를 오프너가 아니라 손으로 비틀어서 그 뚜껑을 딴 다음에 병나발을 부는 모습으로 여심을 흔들었죠. 물론 남심마저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차인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을 다시 흔듭니다. 맥주가 아니라 소설로요. 아주 심하게 흔듭니다. 이 사람의 소설을 읽으면서요, 오늘 중으로 이 유튜브 컨텐츠를 다 만들 수 있을까 좀 염려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텍스트에서 흘러들어온 원고가 제 마음의 그릇을 넘치고 넘쳐서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엉뚱한 말들을 먼저 해보고 있는 겁니다. 비평가 신영철이 이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소설 스토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소설에 대해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나는 제대로 시작할 수조차 없다, 그랬는데요. 좀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설을 한번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어느 정도 알려진 소설이죠. 유튜브 컨텐츠에 소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 유재석과 그 조세호라는 그 두 개그맨이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이 차인표 배우가 등장해서 아내와 함께 그 시청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소설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옥스포드 대학의 교재로 채택되었다든가 그런 인연으로 차인표 배우가 옥스포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다는 이야기 등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좀 심각해지죠? 잔인한, 아주 천인공노할 만행에 짓밟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이상문 학상을 수상한 김숨 작가의 뿌리 이야기를 비롯해서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들이 있습니다. 모두 훌륭한 작품들이죠. 근데 이런 작품들을 대할 때면 작품도 작품이지만 이 작가 정신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늠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널려 있고요. 작가들은 그 상처를 소재로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처로 함께 앓고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정말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해내는 작가분들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가 차인표님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몇 차례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독자분들도 저처럼 눈물을 흘렸다는 독후감을 남기셨던데요. 소설을 대하기 전에 저는 이 소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아픈 내력을 줄거리로 삼은 소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섣부른 예단이었어요.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일제강점기의 서사와도 거리를 두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우선 이 소설은 동화 형식을 빌고 있습니다. 동화 형식으로
소설의 배경인 백두산 호랑이 마을의 자연과 사람들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요.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뒤이어서 이제 위안부로 끌려가는 이런 비극들이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아주 조마조마하기까지 했습니다. 작가는 과연 이 비극을 어떻게 그려냈을까?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가는 소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 그리고 또 일본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이런 물음들이 계속 내내 마음에 물음표를 새겼는데요. 작가가 독자의 통념들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위안부로 끌려가기 전의 서사들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서 주인공 순이입니다. 순이는 또래 아이, 이 마을에 자기 포수인 아버지와 함께 들어온 용이라는 소년과 정을 나눕니다. 아주 순수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이승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죠. 순이와 용이는 모두 엄마가 없습니다. 순이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중국으로 독립운동을 하러 떠났고요. 용이의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물려갔습니다. 여동생과 함께요. 그래서 둘은 하늘의 별 하나를 엄마별로 삼습니다. 소설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친 순이가 작은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살핍니다. 금모래, 은모래를 잔뜩 뿌려놓은 듯 까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발합니다. 순이는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중에서 엄마별을 재빨리 찾아냅니다. 엄마별은 색깔이 다르거든요. 엄마별은 금색이나 은색이 아닌 따뜻한 색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읽어본 대목처럼 이 소설은 따뜻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요, 엄마의 소설입니다.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엄마 곁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설입니다. 순이와 용이뿐 아니라 소설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또 있는데요. 훌쩍이와 샘물이입니다. 훌쩍이와 샘물이도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가 없는 용이와 순이와 또 훌쩍이와 샘물이는요, 서로 엄마가 되고 또 엄마의 아들, 엄마의 딸들이 됩니다. 가족이 아닌 가족이 되어서 없는 사랑을 있는 사랑으로 만들고 키워갑니다. 제가 찾아낸 이 소설의 가장 소중한 메타포는 바로 엄마입니다. 소설 속의 주요한 등장인물 중 하나인 일본인 소위 가지오가 있어요. 가지오는 오사카에서 훈련을 받고 조선으로 파견되어 백두산 마을로 옵니다. 가지오의 엄마는 물론 일본에 있죠. 가지오는 조선인을 존중하고요, 또 순이를 사랑합니다. 가지오는 엄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일본인으로서 가장 야만적인 일본의 폭력에 맞서고요, 위안부로 끌려가는 순이를 구하려다 죽음을 당합니다. 가지오는 끝내 엄마에게 돌아가지 못하죠. 가지오와 순이가 나누는 대화도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소설입니다. 순이 씨는 어떤 이름으로 죽고 싶습니까? 네? 난데없는 가지오의 질문에 순이가 당황하는 듯 하더니 잠시 생각한 후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죽고 싶어요. 한 아이가 아닌 여러 아이들의 엄마. 아이들이 울 때 업어주고 아플 때 어루만져주고 슬플 때 안아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다가 아이들과 헤어지게 될 쯤 되면 아이들도 엄마라는 이름을 갖게 되겠죠. 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소설이 정치사회적 논평이나 역사적 성찰과 길을 달리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소설은 엄마를 이야기하면서 가없는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어요. 또 들려주고 있지만 미혼의 소녀들을, 결혼하지 않은 소녀들을 위안부로 끌고 간 일본의 만행이 저지른 가장 뼈아픈 구석을 폭로합니다. 일본은 소녀들에게 엄마를 빼앗아 갔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은 꿈, 또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아이를 기르고 보살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 이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진실만큼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고 덮을 수도 없는 것이겠죠. 작가 차인표.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제목 속의 같은 별은 엄마별입니다. 엄마별입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합니다. 엄마의 나라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이것이 소설 제목에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라고 분명히 쓴 차인표 작가의 희망일 것입니다. 소설은 또 용서를 말합니다. 역사의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우리는 용서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씁니다. 엄마와 여동생을 보러 가는 백호라는 호랑이를 용서하라고 순이가 용이에게 말합니다. 용이는 질문하고 또 순이는 대답합니다. 소설입니다. 상대가 빌지도 않은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용서는 백호가 용서를 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별 때문에 하는 거야. 엄마별이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엄마가 너무 소중하니까. 네. 엄마의 마음은 보살피는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죽임의 마음이 아니라 살림의 마음입니다. 밤새 사나운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린 사나운 비로 호랑이 마을 논들의 벼가 다 쓰러졌습니다. 이 생명인 벼가 죽어갈 처지입니다. 가조를 비롯한 착한 일본 군인들과 호랑이 마을 사람들이 협력해서 벼를 살리려고 산기슭 층계논으로 들어갑니다. 작가 차인표는 이렇게 씁니다. 지금 논바닥에는 일본군도 호랑이 마을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러진 벼를 일으켜 살리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려는 사람의 마음이 사람들을 또 하나로 이어주고요, 자연의 생명인 벼에게도 닿습니다. 이 깊은 모성, 이것이야말로 가장 낮고 넓고 따뜻하고 깊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성의 휴머니즘입니다. 이 가조가 6살 때의 기억을 되살리는데요, 그 역시 생명을 보살피고 살리는 엄마에 대한 것입니다. 복숭아 과수원에 가지치기를 하러 들어간 가조의 어머니는 나뭇가지들을 바라보며 망설입니다. 이 가지도 살리고 싶고 저 가지도 살리고 싶어서 차마 낯을 대지 못합니다. 가지를 쳐주어야만 나무가 잘 자라고 과실도 풍성히 맺을 텐데 차마 그러지 못하는 마음, 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 소설은요, 제가 보기에 자연주의 소설입니다. 문예사조상의 자연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일컫는 그 자연주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백두산 인근 마을에서 자라는 꽃과 나무, 새들의 이름이 많이 소개됩니다. 애기똥풀, 붉은 허리제비, 연분홍색 구름 국화꽃, 사슬의나무, 새하얀 박새꽃, 진분홍 털개꽃, 노란 애기금매와 자줏빛 투메론. 땅 이름도 산 이름도 사물들의 이름도 아주 정겹습니다. 호랑이 마을, 붉은 소나무 마을, 잘가요 언덕, 오세요 종. 종을 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오세요 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서술자도요, 자연의 입에서 빌려왔습니다. 소설의 장면들을 재빠르게 따라다니는 새끼 제비가 소설의 줄거리를 들려줍니다. 이 새끼 제비는 신기하게도 잘하지도 늙지도 않습니다. 이 새끼 제비는 소설가 차인표가 창조해서 소설 속에 파견한 서술자입니다. 새끼 제비가 늙지도 잘하지도 않는다는 설정, 이 동화적 기법을 차용하고 있는 소설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 아주 기가 막힌 설정입니다. 작가는 문학이론이나 소설작법을 배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연을 사랑하는 작가의 순수한 마음이겠죠? 유튜브 컨텐츠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영화 투스카니의 태양에 나오는 여배우의 대사가 한 대목 생각나서 또 소개해드립니다. 배우를 지망하는 그녀의 스승이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자유롭게 흘러가는 공처럼 살아라. 절대로 동심을 잃지 마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동심입니다. 작가 차인표는 동심으로 동화를 썼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인간의 이야기를 가장 순수한 형식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쉬움을 좀 뒤로 하고요, 소설 줄거리 밖으로 좀 나와 보겠습니다. 작가 차인표는 책의 맨 앞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생명을 주신 어머니께. 그리고요, 소설 맨 뒤에 작가의 말에 또 어머니를 초대합니다. 인표야, 상상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사실을 배제하는 상상력은 모래로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거란다. 작가의 어머니가 작가 차인표에게 들려준 충고입니다. 네,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언제나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어머니가 계실 겁니다. 어머니, 엄마는 최초의 자연입니다. 엄마는 영원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